번째입니다. 이제 기대 가치 이론. expectancy 곱하기 value theor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와 가치가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함께 돼서 그것이 동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고요. 애킨슨이 얘기했습니다.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동기를 유발하는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그 첫 번째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과제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 expectancy construct, 기대 구인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변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직접 간접적인 이익에 대한 믿음, 과제 자체 또는 결과물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 value components, 가치 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영어로는 construct예요. 자, 구인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가요? 역시나 일본식 한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거를 갖다가 꼭 구인이라고 써야 되는지. 구인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얘는 뭐예요? 구성한다 할 때 그 구자예요. 구자고. 인자는 요인 할 때 요인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구성, 요인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상담 쪽에 가면 제가 이 구자를 갖다가 이렇게 쓸게요. 중국에서는 구자를 갖다가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개인 군용 이론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인지주의 상담 이론에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군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구성된 어떤 생각, 관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 살피면 구인이나 군용이나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군용이나 구인이나 같은 뜻. 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없겠죠. 그런 말들을 갖다가 사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컨스트럭트를 갖다가 구인, 그러니까 구성 요인이에요. 구성 요인. 다른 의미는 아니고 구성된 생각. 그러니까 그게 요인이 되겠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 구자를 써가지고 쓰는 말이 또 나와요. 바로 구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영어로 프로젝트예요. 안건 할 때 이 안자 쓰잖아요. 구안, 프로젝트. 차라리 그냥 프로젝트사 쓰면 되죠. 그죠? 저 구안 같은 거, 이건 이제 영어니까 프로젝트라고 쓰면은 좀 그런가?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법이라고 있잖아요. 교수법에도 프로젝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굳이 구안이라고 하는, 일본식 한자를 갖다가 또 굳이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제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 expect, construct. 사실은 구성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래요. 이 construct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떻게 짜여진 어떤 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 기대, 일종의 이제 기대감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틀을 갖다가 사실은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기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어쨌든 주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렇게 저도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그 성공에 대한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를 곱한 것만큼 동기화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기대가치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동에 대하여 적당한 양의 노력을 하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높은 기대와 활동 또는 활동의 결과가 가치 있다고 믿을 때 높은 가치가 바로 이제 과제 활동의
참여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가치란 결과, 목표, 보상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지각된 성공 가능성이란 자신의 행동 결과로 그 결과를 성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동기화 요소가 있어요. 동기화 요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제 성공에 대한 기대, 또 한 가지는 가치 과제,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과제 난이도에 대한 인식.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 그렇죠? 쉬우면 그만큼 동기부여가 더 많이 들어. 그 반대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전의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높은 걸 좋아하겠죠. 자기도식.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망, 그러니까 자아 개념과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가치. 여기에는 이제 내재적 흥미. 내재적으로 어떠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과제에 대한 중요성. 흥미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효용가치. 과제 수행이 직업이나 미래의 목표에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비용. 과제 참여를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이죠. 내가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여를 하지 않겠죠.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예.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에클레스하고 필드가 얘기한 사회인지 기대가치 이론을 갖다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요소, 절차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사회적 구인. 여기는 구인을 써요. 근데 사회적 세계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 환경, 사회와 행동, 과거의 성과와 사건 이런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틀을 의미합니다. 그죠? 사회적인 구성 요소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어쨌든 일종의 이제 틀을 갖다가 의미해요. 세 개. 인지적 과정. 그 다음에 동기구인. 동기적 신념. 여기 나와서 여기 신념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념. 그거예요. 릴리프스. 그러니까 구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막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가치하고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취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요 네 번째가 되겠죠. 요 네 번째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 책에는 그 절차의 역순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먼저 나오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책들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책 쓸 때는 그냥 요 순서대로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적 구인, 그 다음에 인지적 과정, 그 다음에 동기구인, 그 다음에 성취행동.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치하고 기대라고 하요. 아까 이제 5가지였잖아요. 아까 이제 5가지에 과제가치하고 기대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기대. 그래서 사회적 구인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인지적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지적 과정이 있잖아요. 인지를 하는 거죠.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 환경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제 귀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동기구인, 동기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정서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요 세 가지의 다른 동기구인, 동기적 신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목표, 그다음에 능력과 자기도식에 대한 판단, 과제 난이도에 대한 자각, 이런 정서적인 것과 일종의 인지적인 것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 가치와 기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치와 기대에 따라서 성취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지속을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노력을 갖다가 더 한다든지, 인지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실제로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절차의 역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육적 시사점은 이겁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학생들은 과제를 오래도록 지속하며 보다 도전적인 학습 활동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한 학생은 미래에 대한 성공을 기대할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학생은 그 반대로 하게 되겠죠. 아,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한 학생은 그럴 거고,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걸 갖다가 내가 해도 될까? 자, 그래서 성공을 기대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 동기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발판을 제공해준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잘 한번 이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접 발달 영역, 그 다음에 발판. 물론 이번 2020학년도에 사회 구성주의, 비고츠키가 나왔지만 어쨌든 근접 발달 영역,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고츠키가 촉발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은 별도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아, 여기서 이러한 근접 발달 영역과 발판, 비교 설정,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념과 학습 동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치 이론입니다. 자기가치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나 감정, 정서적 반응 또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빙턴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고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 또는 자기 존중감이라고도 하고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감을 보호하고 자기 수용을 이루려는 선천적인 욕구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관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심종자. 예. 요새 이제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예. 사실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 가치감,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호 전략. 그래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기보호 전략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보호 전략의 특징을 보면 학업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규인하지 않고 노력으로 규인을 해요. 내가 시험 점수가 낮은 것은 내가 IQ가 모자란다거나 내가 멍청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했어. 일종의 이제 투사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들 자기 보호 전략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업 실패를 능력으로 규인하면 자기 존중감이 손상되지만 노력으로 규인하면 자기 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상심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투사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 자기 보호 전략을 갖다가 구사를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실패했을 때 그렇게 되면 능력 부족이 아니죠. 과제 혼란으로 인해서 귀인을 하게 되는 거고 실패 확률이 있는 장면을 또 고의로 이제 회피해서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꾸물거리거나 이제 시험 공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죠. 많이들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꾸물꾸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수행을 실제 가진 능력보다 낮게 만드는 자해 전략, 자기 장애 전략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부를 곧잘 했던 우리 이제 사범대에 지나가신 분들은 공부를 갖다가 곧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저렇게 이제 끝까지 미루는 성향을 많이들 가지고 있지만 자해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 자해 전략 쪽으로 가게 돼요. 자기 장애 전략으로 가게 돼요. 사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벗어나게끔 해주느냐 하는 것들이 선생님들의 이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실패 시 질병이나 잘못된 수업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핑계를 대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건 전부 다 귀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귀인과 관련되어 있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과제를 택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죠. 자, 의의는 뭐냐면 자기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실패의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요. 이제 우리 이제 앞서서 귀인 이론에서 봤지만 우리는 어쨌든 학생들을 능력 부족이 아닌 노력 부족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능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지만 사실은 노력 부족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변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노력 부족이다.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하면 된다. 취업, 응원하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또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노력 부족이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럴까? 가치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잘 설명이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노력 부족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게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 존중감이 손상이 되는 거죠.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그런 식으로. 자기 보유 전략, 특히 자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학습 활동 패턴과 결과를 만들어내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아예 그게 이제 습성화돼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학습 과정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고 세 번째, 학생들에게 자기 장애 전략이 아닌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행동과 노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이제 자기 효능감 이론이에요. 이건 이제 반두라가 얘기했었던 사회 학습, 사회 인지 이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기 효능감이에요, 감. 느낌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인지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 효능감은 행동, 선택, 노력의 양, 과제에 대한 지속력, 사고의 형태와 정서적 반응 등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해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과제를 끈기 있게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 보면 이래요. 실제적인 성공 경험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실제 성공담을 갖다가 이제 영화로 만든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 바로 이제 실제적인 성공 경험을 갖다가 만끽하도록 해주는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어떤 성취감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성공 경험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 이제 개인 경험도 그래요. 제 개인 경험도 제가 이제 좀 더 그 좋은 성취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저 우연치 않은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대리 경험이에요. 대리 경험. 대신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겁니다. 어린 아동일수록 또래들의 성공적인 수행 결과를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꿈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문제 하나가 어린 아이들은 이런 또래들의 성공 수행 결과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반응을 해요. 유튜버, 요새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장래 꿈이 뭐야? 그럼 전부 다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나도 먹방 할 수 있어요. 나도 뭐 이렇게 인형 꾸미기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쟤는 나보다 얼굴도 안 이쁜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쁜 척 하면서 이거는 뭐 누구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제 딸아이가 그랬습니다. 글쎄요. 말하자면 그 대리 경험이에요.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뭐 순자나 아니면 그런 성악설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래 그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기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것들도 또 작용을 크게 해요. 특히 어린아이들. 희한하게 그래요. 나이가 먹고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같은 건 안 그렇습니다. 나도 꼭 할 거야. 타인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언어적 설득. 이건 선생님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특히나 부모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은 더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생리적 상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그래요. 뭐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우 배가 아파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생리적 상태에 대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시험 보러 갈 때 그 앞에서 이제 그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북치고 꽹가리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응원하면서 들어가는 수험생들한테 커피를 막 줍니다. 커피를 막 줘요. 잠 깨라 이렇게 막 주는데 커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커피 이뇨제입니다. 이뇨제예요. 그래서 커피 먹고 들어갔다가 시험 망쳤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왠지 모르게 화장실이 급해갖고 그냥 막 시험 보는데 그랬다고. 그게 이제 생리적 상태죠. 그래서 이제 높은 불안 상태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학습자는 유사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 불안 수준이 다시 높아져서 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보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생리적 상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어른인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중독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습관화 되기 전에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막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그걸 일컬어서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리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영감의 제고 방법. 앞서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성공적인 과제 수행 경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자신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협동학습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성취를 갖다가 이루게끔 하는 것이 이제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영화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협동학습 전략이에요. 주로 그렇죠. 주로 아이들끼리 모여서 가령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중시의 사회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지네들끼리 그런 어떤 서클을 만들어서 뭔가 한다라든지. 그래서 집단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과제 수행은 구성원들의 효능감을 높여주죠. 또래 모델의 활용, 그러니까 유사한 모델의 성공적인 수행을 관찰하게 해서 그런 대리 경험을 맛보도록 해서 수행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 할 수 있어. 언어. 능력에 귀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외죠? 너 능력 있어. 자기 효능감에서는 그런 어떤 느낌이니까. 그런 능력에 귀인하도록 해서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직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능력에 귀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귀인 이론에서는 노력이었잖아요.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 효능감의 제고. 교사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극을 높게 한다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세 번째로 통제 소재 이론입니다. 로토는 행동이나 강화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를 통제 소재로 개념화하고 이것을 내적 통제 소재, 외적 통제 소재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 통제 소재란 스스로 행동이나 강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 그래서 노력을 한 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사람은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지고 있고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행위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몰두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 그에 반해서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운 또는 상황이 행동이나 강화를 결정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력에 대한 강화를 받지 못한 사람은 외적 통제 소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습에 몰두하지 않고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원인을 외부 원인으로 이제 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특성으로서의 통제 소재, 드찰스가 이러한 이제 통제 소재의 양극단을 주인과 꼭두각시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환경을 변화내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동기 수준이 높고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높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입니다. 꼭두각시는 자기 운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내지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행동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고 책임을 회피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의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드찬스는 교사가 이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이 지각양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교사죠. 그러니까 교사가 주인, 내적으로 이제 동기화된 사람이어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듀에게 지능에 대한 암묵 이론입니다. 지능 그 자체보다 지능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동기를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여기서도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이 내용 자체는 바로 그 믿음,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이론의 두 가지 유형인데요. 정체이론, 고정적 관점과 증가이론. 이거는 이제 유동적 관점이 되겠죠. 정체이론에서는 지능은 고정되어 있고 변화되지 않으며 통제 불가능한 특성이라고 본다. 그래서 숙달 목표보다는 수행 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그렇죠. 누군가한테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수행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경향을 보여요. 실패를 낮은 지능에 귀인을 하고, 그러겠죠? 지능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능에 대한 평가가 손상되는 것을 경계해서 실패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증가이론은 지능은 유연하며 노력 여부에 따라 변화되고 증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숙달 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보다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숙달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능을 노력으로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쉽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7번째, 성취 동기 이론이에요. 자, 성취 동기란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를 말하죠. 예, 우리 이제 그 학습 동기 이론에서 우리 이제 특질 이론이 바로 이제 이 성취 동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머레이에서 이제 처음 제시됐고, 애킨스하고 매크러랜드가 이제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머레이는 정서적 측면을 중시했고, 애킨스하고 매크러랜드는 기대가치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애킨스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패 회피 동기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성취 동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했고, 매크러랜드는 아동들도 성취에 대한 보다 높은 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과업지향적이고 적절한 모험심을 가지고 자신감이 높아요. 당연하지요. 정열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성, 자기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의 이제 유형을 보면 성공 추구 동기하고 실패 회피 동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성공을 추구하겠죠? 실패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유형을 구분했는데 사람들이 성취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실패를 회피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음을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실패를 회피하려는 욕구보다 큰 사람은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성취를 위해 노력을 하고,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성공을 회피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MAF, 실패 회피 동기가 더 높은 사람, 성공 추구 동기보다 실패 회피 동기가 이제 강한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추구 동기가 많은 사람은 성공 추구 동기가 강한 유형.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너가 이제 학생 유형을 갖다가 이제 구분했는데,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 실패 회피 동기가 성공 추구 동기보다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응당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제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성공 추구 동기가 강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이제 임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전 경험으로 인해서 향후 동기 수준이 정반대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실패 회피 동기가 이제 높은 사람의 경우에 어떤 과정에서의 성공 경험은 동기를 증가시키는 데 반해서 실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를 저하시킨다. 성공 추구 동기가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에서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를 감소시키는 데 반해서 실패 경험은 동기를 증가시킨다. 이제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죠. 도전의식. 그래서 경험으로 보세요.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 피 동기가 강했던 사람은 성공했어. 해도 되겠네. 동기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성공 추구 동기가 강한 사람은 옛날에 해봤어. 그러니까 에이 못하라 또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패를 했었어요. 그 어떤 일에 실패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은 해도 될까?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데 반해서 성공 추구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내가 실패했었지. 이거 다시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동기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을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교사는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기대 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내적으로 귀인시켜 주어야 한다. 학습 과제 수행에서 실패하더라도 벌은 최소화하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동기 유발의 방법이 다르니까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동기 유발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동기 이제 유발 요소 보면은 이겁니다. 학습 목표의 명확한 인식. 그렇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뚜렷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 동기 유발에서 좋겠죠. 예. 학생이 자기 부가 목표하고 교사의 부가 목표가 조화를 이룰 때 동기 유발이 촉진될 거다. 두 번째, 개인을 통한 동기 유발. 그렇죠. 흥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기 유발이 되겠죠. 개인의 흥미나 적성에 부합하는 학습 과제. 이걸 갖다가 이제 부과해 주는 게 중요하고, 학습자의 능력, 과제의 난이도, 이걸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불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자라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거고, 아이들한테 긴장감과 어떤 흥미와 재미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인지, 교사 학습 결과를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학습자는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높여줄 수 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피드백은 성취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학생의 계속적인 과제 수행과 학습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들 항상 그러죠. 넌 몰라도 돼. 애가 뭐 그거 알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주고. 자, 상과 벌의 사용. 우리는 항상 그렇죠. 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과 벌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학적인 어떤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상만 주고 칭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벌이 남용되고 만성화되면 동기유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벌을 사용할 때는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용해야 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 긍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을 돕는 것은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죠. 부정적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을 수행할 때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학습 동기 유발을 저해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 어쨌든 자기 합리화나 핑계가 아니라 취업,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평가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고 스스로 인지하게끔 해주고 그 어떤 발전 과정, 발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긍정적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입니다.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한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평가 뭐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 같이 일관되게 흘러감으로써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 경쟁과 협동의 적절한 사용 그렇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이루어내는 것이지만 집단에 수속되어 학습할 때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학습 의욕이 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큰 성취를 갖다가 이룰 수 있게 되죠. 개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작습니다. 집단의 성취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커요. 그만큼 느끼는 희열도 커요. 경쟁과 협동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제 협동 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개별적인 어떤 경쟁 의식하고 그 다음에 집단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조화, 서로 간의 어떤 유대 이런 것들을 갖다 동시에 키우는 게 협동 학습의 이제 목표가 되거든요. 교사의 적극적인 조력, 학생들은 교사의 기대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 행동을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변화가 가능한 신념 속에서 학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학습 동기 이론 9번째입니다. 그 동기 설계 이론, 켈러의 이제 동기 유발 전략, ARCS 모형인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교수 학습 이론 쪽에서 또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러 모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처방적인 전략들과 동기 설계의 체제적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체제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수 학습 상황을 어떻게 보다 흥미있게 만들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개인적 특성과 환경이 노력,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기를 결정짓는 다양한 변수와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들을 통합한 4개의 개념적인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 유발 요소 4개의 개념적 범주를 얘기하는데요. 주의 집중, 그 다음에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의를 끌어야 되겠죠? 주의를 끌어야 돼요. 학생들의. 그럼 학생들 관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기네들의 어떤 그 배우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갖다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고 거기와 관련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동기 유발의 이제 하위 전략이라고 해서 주의 집중의 하위 전략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각적인 거, 탐구적인 거, 그 다음에 다양하게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관련성이라고 되어 있죠. relevance 친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 지향성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동기와 부합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필요 조건
이 선행 학생 능력을 판단하고 이제 시험의 조건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선수학습, 선행학습에서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그만큼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 평가 도구,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쉬우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감이 높아질 거고 너무 어려우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학습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성공의 기회 제시,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해가지고 과제들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개인적 조절감 증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습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내가 맞춰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학생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족감이에요. 자연적 결과를 강조한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적용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후속 학습을 통해서 적용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결과들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결과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그러겠죠? 공정성. 이 만족, 나중에 교육 행정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시험의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게 불공정하다라고 하면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공정성 강조 전략이에요.